궁금해지고 보다 보면 책을 사게 만드는 본격 책 읽기 독서 권장 방송 책 읽어주는 기자 둘. 저는 김기아 기자입니다. 우키행 정현욱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에는 그 김연수 작가의 다시 한 달 가서 설사를 넣으면을 다뤘죠. 김기아 기자 오독. 이 돋보였던. 돋보였던. 예. 아, 돋보였죠. 예. 하지만 소설에는 정답이 없다는 거. 책은 출판하는 순간 독자의 것이라는 거. 너무 독자. 정답이 없는. 근본 없는. 오답. 근데 여기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자, 랩걸님이 너무나 좋은 나머지 남에게 알려주지 않고 꽁꽁 숨겨놓은 것들인데 제게는 이 소설이 그거예요. 책 읽기에서 이 책을 다루다니 한번 깜짝 놀랐는데 서유민 기자 보니까 이해가 가네요. 첫 문장이 기억에 남는 소설은 여러 있지만 끝 문장이 뇌에 남는 소설은 드문데 이 작품이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할 바가 없는 수정의 니르바나. 이로써 모든 여행이 끝나는 세계의 끝. 역시 첫사랑보다는 끝사랑이 중요한 이 거죠. 수정을 뭐라고 했었겠지 그때? 그때 이제 코렉트하는 그 리코렉트라고 하나? 이런 분도 있는데 말이야. 찬물을 끼얹고. 아니 저도 근데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네. 끝사랑. 김현수 작가님의 세계가 담겨있는 궁극의 문장이다. 비록 10여 년 후 지난 후 다시 마주한 소설 앞에서 나는 타인을 이제 이해하는데 아직도 실패한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긴 하지만 감동은 여전합니다. 고마워요. 책 읽기 대읽기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설정 변경 중님이요. 이 책을 여기서 같이 읽다니 후덜덜 초판 일세를 사는 작가신 거죠. 이분 입장에서. 이 책 너덜너덜한 채로 꽂혀있지 쓸쓸할 때 외로운가 싶을 때 여기 말고 다른 데 좀 가고 싶을 때 꺼내 읽는 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읽으면 히말라야 가시는 모양이에요. 놀제이님이 그러니까 주인공은 당시 세상을 바꾸기 위해 무엇도 하지 않았던 혹은 회피했던 젊은이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감상을 적어봅니다. 따라왔던 검은 그림자는 아마도 자신 혹은 자신과 반대 혹은 세상을 떠난 여자친구 혹은 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변하지 않는 세상일지도 모르겠어요. 한때 김현수 작가님도 그만 써야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작품 속의 무기력한 주인공들이 어쩌면 나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 방송 기대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근데 그에 대해서 나정님은 뭐라고 했죠? 놀제이님이랑 저랑 느끼신 게 정반대네. 흥미로워라. 저는 사랑을 잃고 죽음까지 불사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참 예전에 모든 것을 너무 폭발적으로 추구했구나. 폭력적일 만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세상을 회피했다기보다 사랑에 돌진했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사람들이 오히려 모든 일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참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답니다. 우리도 그때 그 얘기를 했죠. 이게 약간 시대상을 좀 반영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 그 당시엔 그렇죠. 굉장히 진지했다. 이해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지충의 시대 그때는. 근본적으로 실현당했다고 히말라야를 가냐? 아니 여친이 나를 이제 나는- 아무리 자살을 했다고 해도 여자친구가 죽었다고 내가 히말라야에 가서 끼얹어 내가 버렸죠. 그럴 것까지는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했었는데 책의 어떤 근본을 흔드는. 지금은 좀 쿨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약간. 예. 아무튼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정미영 씨의 김영하 작가가 책은 사는 것이지 읽는 것이 아니다. 명언이네요. 작가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움베르토 에코가 책은 언제 쓸지 모르는 연장 박스다라는 지론을 실천한 1인으로서 김현수 작가의 책들도 사들일 것 같네요. 세 분의 기자님 덕분에 방금 교보문고에서 7권을 지녔습니다. 7권? 김현수 작가 책을 다 이제 다 하나씩 사셨나 봐요. 어디까지 읽으셨나 한번 댓글 좀 남겨주세요. 7페이지 정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 지난주 영상 퀄이 워낙 너무 별로였다. 누가 찍었냐? 제가 찍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댓글 얘기 달았어요. 댓글 읽으시죠. 샨티 코리아님이 재밌네요. 가끔씩 천천히 까딱 움직이는 카메라 때문에 조용히 아래 위로 까딱 움직이는 화면.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폰을 이렇게 놓고 찍었거든요. 지가 알아서 괜히 뭐 이렇게 무슨 덜. 그 잠수하면서 보는 것 같다 그런 평도 있었어요. 그리고 써니캉님이 화면이 좀 벌겋게 보이는 건 저만 그런 건가요? 붉은기가 많아 보임요. 전반적으로 음주 톤으로 보정하신 건가? 그거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건 이제 조명을 켰는데 이걸로 찍으니까 이게 뻘겋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소리도 잘 안 들려서. 소리도 좀 안 들렸죠. 그래서 오늘은 프로 촬영료를 모았습니다. 박도훈 촬영 감독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소설은 뭐죠? 네, 예고해드린 대로 공지영 작가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네. 유명한 무소가 작품이죠. 아니죠. 그러니까 무소나 무소나 같은 코뿔소. 코뿔소. 네. 아, 무소, 코뿔소. 네. 그 무소 아니에요. 그 막 들소 이런 게 아니고 코뿔소입니다. 그럼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고 하면 뿔이 2번 들어가서 무소의 뿔처럼이라고 한 건가요? 없어 보이잖아요. 없어 보이지. 네. 코뿔소는 약간 동물원 느낌이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다룰 소설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혼자서 가라. 가라. 공지영 작가의 장편 소설. 이거는 단편이 아니라 다 읽어야 되는 장편 소설입니다. 또 목요일밤을 새섰다. 제가 어제 고생이 회의를 많네요. 했어요. 이 책 다 많이들 보셨더라고 이 책은. 제가 어제 구성 회의를 할 때 제가 친구가 몸을 자해를 했더라고. 시작 부분에 그러니까 구성회를 사과 멘트와 함께 시작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스티븐 잡스 그 전기 평전을 읽었는데 이제 입양된 거죠. 스티븐 잡스가 입양된. 애플 아직 안 차렸어. 애플 차리는 게 아니라 입양됐다니까. 그런 적 있었는데. 너무 빨리 덮은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 제가 이제 그 입양된 때까지 읽었거든요. 그 책을. 아무튼 그런 수준이었는데 어제 밤에 한 3시까지 읽어가지고 다 읽었다. 거의 뭐 하여튼 밤을 꼬박 새서 매주 고군분투하고 계세요.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고요. 저는 아직 이 소설의 영향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직 이 안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를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죠? 계실 거예요. 그분들 이거는 참 사전에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정유록 작가가 이거 1분 동안 정리를 해드린답니다. 내용을 줄거리 정리. 자, 그럼 지금부터 1분 정리, 줄거리 요약 시작. 배경은 1992년입니다. 세 여성이 있는데 대학 동창이에요. 한 사람은 졸업하고서 결혼을 했는데 맞벌이를 고집하다가 남편이랑 맨날 싸웠어요. 근데 출근길에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아이가 사고로 죽어요. 그래서 이혼을 해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아나운서인데 돈 많은 의사와 결혼을 했는데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봤더니 의사가 대놓고 바람을 펴요. 또 한 친구는 제일 불행한 친구인데 영화 감독을 하는 남편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살 시도를 해요. 그래서 왜 자살을 하려 했니? 그래서 세 여자가 다시 모여요. 오랜만에. 그러면서 서로 불행 경쟁을 막 해요. 그러다가 소설 후반부에 자살을 하게 된 정확한 이유가 나오는데 충분히 이해를 할 만하지만 서로 이렇게 하면 나도 죽겠다. 이렇게 하면 나도 사는데 이러다가 마지막엔 결국 그 자살 시도했던 친구가 진짜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행한 현실을 깨닫게 되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면서 소설이 끝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뭔가 미흡한데? 완전 미흡하지만 대충 이런 얘기인 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건 뭐 어디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최초의 불경이라고 하는 수타니 타파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한 구절이래요. 근데 이제 이 세 캐릭터의 운명과도 연관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뭐 대충 짐작하시겠죠. 그렇죠. 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얘기겠죠, 나중에.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책을 읽게 되는데, 자, 이거 책 읽으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뭔가 그러니까 여기 남자들이 이제 뭐 몇 명 등장하는데 대부분 이제 다 쓰레기들로 나와요, 대부분. 뭐 긍정적인 캐릭터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니 진짜 이런가? 내 주변 남자도 안 그렇던데?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면 저는 남자한테 이런 뭐 핍박을 받아본 적도 없고 멸시를 받아본 왜냐면 내가 뭐 연애를 남자랑 해본 적이 뭐 결혼을 해보거나 연애를 해보거나 이래본 적이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을까? 여기서 나온 남자들이 실제로 이런 캐릭터가 잡히는 게 맞는 걸까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 내가 제대로 이해 못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 작가도 정작 기자도 좀 그런 게 있었나요? 저는 늘 이제 좀 이런 소설이 아쉬운 게 너무 상황 설정이 극단적이다. 그러니까 세 친구면은 그러니까 이 90년대 여성들이 다 결혼에 실패한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설에 등장하는 캐릭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행 경쟁을 해요. 내가 더 불행해. 아니야, 들어봐. 너가 죽을 거면 나도 죽었어야 돼. 그지. 그러면서 서로 또 싸워.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 이 당대 여성들을 압축해 놓은 캐릭터라면 결혼에 성공한 한 케이스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책이 이렇게 두꺼워진다니까. 야, 나는 행복하거든. 응. 우리 남편은 괜찮거든. 괜찮은 남자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구조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극단적인 캐릭터를 모아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하는 게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 우리는 그 시절을 어른으로 살아보지 않았고 그 시절 어른으로 뭐라 하지? 결혼 정년기로 왜냐면 저는 중딩이었거든요. 중1이었기 때문에 93년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또 여성으로 살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해의 지평이 너무 좁을 수 있다. 네. 누군가 이걸 넓혀줘야 된다. 편협하게 해설할 수 있죠. 우리가 편협할 수 있다. 그 지평을 넓혀줄 분을 모셨습니다. 왜 이렇게 쫙 늘어나나요? 심진경 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짱이
저 문화평론하는 심진경이라고 합니다. 저 여기 구독자고 아무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알람 시작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심 선생님이 저희 그 선정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50편 우리 시대의 소설 50편의 선정위원이셨죠. 네, 네. 선정위원이어서 이제 사전 회의할 때도 오셨었고. 왜 과거형이에요? 네. 선정. 아 지금도 위원. 네. 선정이 됐잖아 이미. 선정해주신 분이고, 네. 그리고 이번에 우리 공정편 비평을 써주신 분이고, 그 참고로 저희 아버님께 성을 말씀드렸더니 내 소설을 박하게 평한 그분이구만. 구원이 있으시구나. 그렇더라고. 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네. 취재차 이제 그때 여쭤보고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저도 뭐 다 읽고 작가까지 만나고 기사를 거의 다 쓴 상태에서 뵙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도 워낙 풍부한 맥락과 또 설명을 해주셔서 이번에 이제 그 자리에서 모실 저희가 상의 없이 제가 그냥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근데 또 저희 구독자셔갖고 되게 바쁘신데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책 읽어주는 기자들이 그 서브로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이라는 것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재밌게 보시고 계시다고 해서 근데 저희 요 프로그램 또 댓글기 같은 거 보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것도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 저희 우리 시대 소설을 안 보시고 책 읽기만 보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네, 소설 네, 선정위원이신데 네. 아니 근데 그 대들기에 음. 그것도 같이 계속 나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영상에 올라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같이. 대듣기는 어떻게 보시게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 되게 구독자 적을 때부터 아, 그래요? 네, 들어갔었어요. 네. 오. 그래서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구독자시니까 제가 잘해드려요. 잘 모셔야겠어. 아니, 그럼.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저희가 이제 앞에서 뭐 짧게 우리가 이제 정유혁 기자랑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책 읽고 기본적으로 일단 첫째로 재밌다. 네. 책 재밌죠? 자체가 재밌고 여기에 나오는 그 에피소드들도 다 재밌고 등장인물들 캐릭터도 너무 다 살아있고 네, 네. 그 저는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이 보면은 이 세 캐릭터를 이제 자주 쓰는 단어로 대표하는 게 나와요. 해와는 절대로라는 말을, 경혜는 어차피라는 말을, 네, 그리고 네, 영서는 그래도라는 말을 네. 자주 쓰곤 했다라고 네, 하는데 그 이제 캐릭터들을 이렇게 되게 대표하는 그쵸. 그런 네. 말들인데 근데 실제로 보니까 앞에 그런 걸 많이 써 실제로. 이 경혜가 어차피라는 말을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 전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평이 어땠어요? 그 당시에 이게 처음 나왔을 때 보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 나왔을 때 좋았죠. 93년에 이게 출간이 됐죠. 네. 근데 이제 워낙 공지영 작가가 이제 그때 당시에 공지영 작가가 아마 63년생? 네. 예, 그 정도 되고 그리고 80년대 초반 학번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는 그때 80년대 초반 학번이 대학 졸업하고 막 이제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때 소위 말하는 트렌디 드라마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느낌 뭐 질투 뭐 이런 식의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여성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왕자랑 결혼 안 하고 자기 동료나 혹은 이제 어린 시절부터 친구랑 연애하고 근데 거기에 왕자가 나타나서 약간의 삼각관계 그러다가 다시 왕자를 거부하고. 네, 왕자를 거부하고 동료를 선택하는 친한 친구를 선택하는 그런 식의 트렌디 드라마가 유행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때 소위 말하는 386세대 여성들이 첫 사회 진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세대고 그래서 이 공지영이라는 작가가 또 이제 연대의 브룩실즈였대요. 저는 그렇구나. 본인 피셜 아닌가요? 자아 발전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지금 팩트를 확인할 수 없지만 아니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네, 그 당시에 미모로 유명했고 연대를 다 압살했다는. 뭐 압살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연대 운동권이었으니까 네. 보통 이렇게 그런 분들이 막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안 하잖아요. 근데 예, 막 노동운동하고 이런 분이 예. 그 미모를 갖고 있다는 더 그쵸. 부각이 됐겠죠. 그 당시에 뭐 그래서 일단 좀 유명했고 그리고 이분이 아무튼 졸업하고 금방 결혼을 하셨어요. 네, 결혼을 하시고 소설가 등단하시기 전에요? 제가 알기로는 결혼을 먼저 그러니까는 하셨구나. 원래 동트는 새벽인가 뭐 88년에 그 소설로 이제 등단을 먼저 하고 그러네. 그리고 나서 유명해지게 된 게 더 이상 아름다운 방황은 없다라는 장편 소설이 89년인가에 썼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엄청 생산력이 좋으세요. 다작을 하시는. 네, 그래서 그때 그 장편을 썼는데 그때 이제 그 또래에 그 같은 이제 학번이나 혹은 네. 비슷한 시기에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한 거죠.
얘는 벌써 장편 소설 내고 근데 그게 또 중산층 가정을 이제 뛰쳐나와서 가출한 운동권 이제 여자의 얘기고 결국에는 이제 아버지가 이제 선을 봐라. 그러면서 이 여자 갈등하다 결국에는 집을 나와서 이제 노동운동을 투신하는.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소설 자체도 되게 그 당시에 인상적이었고 그것도 베스트셀러였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소설이 나온 거죠. 이혼하고 나서 쓴 소설이죠. 첫 번째 결혼을 마치고 나서. 본인은 자기가 무명이었다가 이 소설로 유명해졌다 그러던데. 아니에요. 더 이상 그렇지 아름다운 않군요. 방황은 없다도 꽤 유명했어요. 네. 이 책 처음 읽으셨을 때는 어땠어요? 처음에 네. 이제 읽었을 때는 저도 그때는 나오자마자 읽으셨어요 그때 아니면 나중에 읽으셨어요? 나오자마자 비슷하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되게 재밌게 읽었죠.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여성 운동이라고 하는 게 뭐 나가서 뭐 시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세미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성학 공부. 예, 여성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학 작품도 이제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보기 시작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뭐 당시에 이제 뭐 여성학 관련 그런 또 70년대에는 또 되게 급진적인 그죠. 이 미국에서는 그 급진적인 여성주의자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 책 같이 읽고 뭐 이론서도 뭐 프로이트나 뭐 락강 같은 이론서도 읽고 그래서 그런 식의 공부를 그때 했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인물이 특히 이제 혜원인가? 맞아요. 혜원이라는 그 세미나. 여주인공이 세미나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예전에 읽었던 그런 책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뭐 아무튼 아니 요 셋이 이 셋이 다 그 동아리잖아요. 예. 그리고 여성주의 잡지 만들자. 예. 귀여웠던 게 이제 여성주의 잡지를 만드는데 돈이 없으면 남자들한테 돈 많은 남자 내 투자를 꼴 받아가지고 하면서 예. 그런 모순이 있다는 것도 사실은 생각 안 한 어린 되게 그런 그쵸, 친구들 그쵸. 순진하고 예. 그 대목이 되게 약간 현실적이고 되게 귀엽기도 하고 선생님도 그런 여성주의 공부를 학창 시절부터 그러니까 저는 해오셨어요? 대학교 때는 안 하고 석사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스터디를 하게 된 거예요. 90년대 고 바람이 일 때 하셨군요. 예, 90년대.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제일 불편한 게 다 30대 초반이잖아. 나보다 한 10살 가량 어리잖아. 어린애들이 예. 인생 다 산 사람들처럼 너무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31살의 노총각 41살 그럼 나는 노노총각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는 그랬나? 다 그때라봤자 얼마 안 돼. 졸업하고 결혼하고 맞아요. 20대에 그래서 28 저도 28에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또 이분들보다는 약간 조금 아래이긴 한데 비슷한 어쨌든 경험 영역대가 비슷한 거죠. 그런데 그때는 그런 식으로 20대 때 결혼 안 하면 정말 맞아요. 노처녀 노총각 소리 듣고 와.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30대 초반에 많이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이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결혼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는 확실히 뭔가 이렇게 그 좀 주체적인 존재가 되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예. 저는 여기서 10년은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 기자나 저가 90년대 초중반에 이제 초딩 중딩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체감상 그리 먼 과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중1 때예요. 중1 때. 이 이게 소설 보면 93 진짜 년이. 완전 딴 세상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새해 선물 느낌이었어요. 저는 약간. 새해 선물인데 한 60년대 그러니까 아니에요? 너무 네, 근데 69년. 이걸 보면은 진짜 솔직하게 참 여자들 살기 힘들었겠다 이 시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뭐 지금도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때 당시에는 그리고 약간 90년대 경기 호황기잖아요. 그렇죠. 그 호황기니까 이때 당시에는 남자들한테 그런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치. 그래도 이런 식의 어떤 새로운 여성 운동 그리고 당시의 여성 운동이 80년대에 학생 운동이나 노동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여성 운동의 주체는 물론 이제 주로 배운 여자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90년대 뭐 법 제정하고 막 그런 운동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다 유학생 출신들이고 이제 그러긴 했지만 그래도 무슨 여성 노동자, 여성 농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던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사람들과 연대 의식이라든가 이런 걸 강조하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노동 운동이나 학생 운동과 결합된 형태의 여성 운동이고 여성 운동이 그러한 이제 그 운동 안에서 뭔가 여성 해방이라고 하는 게 언제나 무슨 뭐 계급 해방이나 민족 해방보다 항상 이렇게
뒷전이었죠. 뒷전으로 네, 밀리는 맞아요. 것에 대해서 이제 분개한 여자들이 이제 그거 할 때냐 지금. 맞아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민족 해방을 해야지 빨리 통일해서 계급 해방해야지. 잠깐 민족해방 운동 하셨잖아요. 아니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실제로 들었기 때문에 선배들한테. 네, 왜냐하면 네. 그때 우리 이제 학교에 이제 뭐 석순 뭐 이런 여성주의 잡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보면서 이제 그때 이제 이갈리아 딸들 이제 다 읽고 그럴 때예요. 한참.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거 보면서 아 그렇구나 여성주의도 중요하구나. 그래서 한번 토론 같은 데서 선배 우리는 왜 이런 거 안 합니까? 했더니 야 지금 이제 완전 그 NL 쪽 형은 지금 비전형 장기수가 지금 1.36평에서 지금 죽어가는데 지금 여성주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한식 뭐 그렇게 느긋한 소리 하고 있냐. 그리고 한쪽 형들은 야 지금 만도 노동자들이 지금 여기 투쟁하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경찰의 그 강경 진압으로 뭐 그런 얘기 들으면 좀 주눅이 드는 거예요. 약간. 그래서 약간 사실 운동권에서는 이 여성 운동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약간 서브.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면 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아니 그리고 운동권 문화 자체가 대단히 가부장적이고 남자. 대단히 가부장적이었죠. 그렇죠. 그때만 해도 과실에 치마 입고 오면 소문나고 아. 선배들이 여자 선배들이 불러서 혼내고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얘기가 보세요. 되게 옛날 얘기였는데 아니 너무 옛날 사람 아니에요? 이게 00년 얘기예요 불과. 좀 심한데. 2000년 얘기. 이거 내가 겪은 일이라니까. 뭔가 이상하네. 가지고 막 과실에 이상하네. 스포츠 신문 있으면 그 당시에 스포츠 신문 봤잖아요. 있으면 선배들 와서 찢어버리고 막. 진짜 아니, 아닌데. 그분들 옛날 과거에서 오신 분들 전혀 아니에요? 아닌데. 타임머신타고? 아니야 독서실에 있다가 와가지고 온 형들이야. 근데 그런 분위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아닌 것 MSG. 같아요. 아니 MSG 아니야 진짜. 내가 전화 연결하고 있어 전화 연결 진짜. 치마 입고 왔다고 소문 나고 그랬었던. 아니 그러니까 시절이었죠. 결국 이 여성 운동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분리해서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서 나온 거죠. 근데 사실은 이때 당시에 그 구호가 또 지금의 젊은 이제 여성 운동 활동가들한테 이제 여성 문제는 여성이. 근데 이제 이게 지금은 너무나 좀 배타적으로 가서 이제 뭐 트랜스젠더라든가 뭐 다른 성소수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배제하는 이제 그런 식의 논리로 더 이제 강화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네. 책을 읽으면서 들은 생각이 사실 이제 특히 요즘에 이제 젠더 갈등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네, 갈등이 격화되다 보면은 어느 쪽이든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쪽이 생기잖아요. 이쪽 극단도 있고 이쪽 극단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주로 인터넷에서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보면 되게 약간 극단적인 글이 눈에 잘 들어오고 또 이런 거를 끌어다가 와가지고 이거 봐라 이렇게 예, 정신없는 애들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책같이 되게 성의 있고 재미있고 상대의 입장을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콘텐츠가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래서 다 읽고 나서 되게 여성들의 입장에 대해서 되게 한동안 푹 빠져 있다가 오게 된 책이었는데 마지막에 이 작가의 말에 초판에 이런 글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젊은 후배 남자애랑 얘기를 하면서 이 남자애도 정말 한남인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여성의 입장에 대해서 전혀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야 너 이런 어떤 대화를 네 와이프랑은 직접 해봤냐? 그러니까 사실 와이프랑은 얘기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고 나서 나는 생각했다. 그가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또 생각했다. 부끄러워하는 저 젊은 아빠들을 도와주자. 아마도 그거는 우리 여성의 몫은 아닐까라고 하면서 이게 초판 작가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끄러워하고 양심이 있는 그런 가부장제에 절여져 있는 남성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오히려 이제 여성들이 내미는 거죠. 야, 니네가 그렇게 생각한 것도 무리는 아니야. 자, 근데 내 얘기를 한번 들어봐. 전 이런 손길이 되게 지금에 되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남자들이 더 많이 읽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평론가 입장에서 내려다 보신 거고 그냥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난 그게 너무 궁금했어. 젊은 독자로서는 그냥 직관적으로 어떻게 읽으셨어요? 직관적으로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고 사실은 그때는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약간의 공포심 같은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혼은 사실 여성이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삶이 달라지는 게 결혼이고 또 그다음 결혼보다 더 이제 급격하게 변화되는 게 바로 이제 임신, 출산, 양육 이 과정을 거치면서 완전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여자들이 결혼을 통해서 다 망가지고 결혼한 이제 이 남편들이 다 정말 쓰레기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야, 다들. 아니 여기 유일하게 괜찮은 남자가 그
누구지? 선우라는 그 남자가 그나마 아니 미혼인데 이 남자는 오히려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혜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식의 한계 같은 것도 지적해주고 결혼하면 또 몰라요 그런 놈도 결혼하면 또 아니 근데 달라지니까. 그래도 어쨌든 이 사람은 일단 이제, 여기서는 네, 여기서는 네. 미혼이기 때문에 그런가? 이게 결혼이라는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게 그러니까. 되면 또 몰라. 다들 그렇게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약간 미혼인 제가 봤을 때는 아니, 결혼을 앞두고 계셨어요? 앞두진 않았어요. 근데 뭔가 내가 이제 결혼을 안 하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아니. 이게 뭐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사실 어렸을 때는 20대 때는 10대, 20대 때는 다 나는 절대 결혼 안 할 거야. 다 독신주의를 선언하잖아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약간 그런 게 있죠. 예, 그래서 독신을 막연하게 꿈꾸고 선언하다가 그냥 뭐 금융에 휘말리면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거를 굳혀준 책이었겠네요. 독신주의에 대한 환상을. 약간 그런 혼자 살아야겠다. 남자친구 입장에서 되게 짜증나는 책이었겠네요. 그때 당시에 남자친구가 없었어요. 남자들은 그때 이거 읽고 뭐라 그랬어요? 그 당시 남자들은? 그러니까는 난 그게 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공지영 이 작가가 386 남성 독자, 386세대 남성 독자들한테 그 당시에 되게 좀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그 당시에 386 남자들이 읽고 예, 예. 좋다. 저는 인정. 제가 그때 주변에. 느끼기에는 왜냐면은 이제 자기랑 같은 세대 경험이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쓴 또 유명해진 책이 고등어잖아요. 고등어.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일종의 후일담 소설인데 그러니까 노동운동을 했건 학생운동을 했건 하지 않았건 간에 그 세대 감수성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어떤 그런 분위기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저 사람들은 어쨌든 자기의 그러한 그 이 행복 세속적 행복을 포기하고 운동에 투신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름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도 그런 운동권들에 대한 어떤 막연한 지지의 인정. 마음 같은 것들이 있었던 빚도 거죠. 있고. 예, 빚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좀 공감하고 마음속으로 이제 지지하고 연대하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또 공주영이 이제 그러한 세대 감각 위에서 이런 소설들을 썼기 때문에 당시에 남성 독자들한테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년대가 또 경제적 호황기였잖아요. IMF 직전까지는. 그러니까 88 올림픽 한 그 이전부터 85년부터 한 97년대까지 엄청 경제적으로 막 호황이었기 때문에 심리적 여유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 이제 우리 사회도 여자들도 좀 이제 달라져야지라든가 심적 네. 여유가 그때는 제가 오히려 보기에- 지금보다 근데 지금보다는 정작- 훨씬 작가는 그 당시 되게 오히려 그 공격과 네. 또 그런 것도 있었겠죠. 독설과 뭐 비난, 조롱에 많이 시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인터뷰에 나오지만 그 신문 기자들이 지배를 못 갖고 가는 책. 와이프가 이러면 안 되니까. 응, 응. 딸이 보면 안 되니까. 어. 그럴 만큼 되게 약간 금기시 금서요? 되던 그리고 막 그렇게 금기시 되지 않았는데 자기가 좀 아니 왜냐면 작가님이 본인이 만나는 이제 뭐 주변의 지식인들은 기자들. 연배가 조금 달랐겠죠. 자기 공지영 작가보다도 더 그쵸. 연배가 있는 분들이었을 테니까 응. 그분들의 거부감을 좀 본인은 많이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세대별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지금 같은 게 지금 세대는 오히려 약간 뭐 페미니즘 소설에 대해서 되게 반감이 엄청 큰 사람들도 네.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에 오히려 그때 더 약간 그게 뭐 시대적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저도 그런 생각도 들긴 들었거든요. 남자들이 어느 정도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운동권 형들이 노동운동 통일운동하고 그리고 이제 여유가 되면은 여성운동 이제 오빠가 허락해 주는 데까지 하는 것 같지. 그 당시 남자들도 약간 이제 가부장적인 그런 관점을 아예 놓은 게 아니라 이 내가 그러면 이렇게 가능한 선에서 그래 이 정도는 말이 안 되네. 뭐 이런 감정이었을까? 그냥 전 추측을 해봐요. 그런 게 아니었을까? 아니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의 페미니즘은 여성 우월주의로 많이 오해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그쵸. 이게 여성만 뭐 다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이제 사회 운동의 일부로서 이제 그동안 이제 여성이 너무 이제 소외되고 여성이 지나치게 이제 뭐 억압받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운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고 그것은 사실 전체 사회 운동이고 그 다음에 사회 전체가 더 평등하고 행복한 맞아요. 예, 그러한 걸 추구하는 게 사실 여성 운동의 목표죠. 어떻게 보면 목표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연대가 전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이제 왜곡되고 약간의 이제 그런 대중적으로 많이 왜곡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페미니즘 이슈 나오면은 가장 검색어에서 항상 페미니즘이 1위잖아요. 검색어 순위에. 네. 근데 그건 사람들이 페미니즘에 대한 기본 어떤 그런 아주 기초적인 지식도 없고 잘 모르고 근데 이제 이게 80년대 후반 90년대부터는 여성학도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우고 대학교 때 이제 그러면서 그런 식의 어떤 공감대나 뭐 그에 관한 어떤 정보나 지식 같은 것들이 그나마 이제 있었던 세대와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전혀 여성학 혹은 뭐 페미니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히려 이제 어렸을 때 10대 때 그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뭐 꼴페미니, 뭐 페미년이니 뭐 이런 식의 어떠한 낙인이나 어떤 그런 비난의 방식으로 그 용어를 접했던 세대한테는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사회 운동이라고 하는 역사가 있는 사회 운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난 너무 뭐랄까 안타까워요. 그게 선생님 말씀 그때 인터뷰 때 들으면서 제가 오늘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요 90년대 시대보다 배경보다 지금이 여성으로서는 더 좀 부정적인 세상이라고 보시더라고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왜곡된 페미니즘에 근데 대한 그 왜곡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 지금 본인이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사실 이걸 왜곡해서 주장하는 분들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고 그쵸. 본인도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자기도 커뮤니티에서 그냥 본 거 가지고 그냥 뭐 본인의 어떤 불만이나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걸 이제 그쪽으로 해소하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고 또 그런 거에 또 그런 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또 공격하는 소재로 삼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제로 여성 어떤 해방이나 무슨 뭐 이렇게 이런 거에 관심 없는 사람들끼리 페미니즘이라는 걸 가지고 와서 자기들끼리 그냥 싸우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말씀하신 연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대학교 때 이제 들었던 얘기가 사실 페미니스트들이 연대해야 될 거는 남성들이고 가부장제의 피해자들 남성이다 이런 얘기가 들었는데 전 그때만 해도 그렇지 우리도 힘들지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여기 소설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 할머니 같은 경우에 아침부터 할머니의 분개가 입만 열면 아들이 있었으면 네 애비가 이런 사기를 안 당했을 텐데 막 군대도 보면서 저렇게 아들이 많은데 왜 우리 집에 아들이 말끝마다 아들 타령을 하는데 그게 아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그렇죠, 또. 부담이죠. 네, 그리고 집에서 어떤 일에 대한 그 과도한 책임, 과도한 기대 이런 걸로 인해서 정말 많은 남성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물론 그거에 대한 이제 지원도 받지만 그걸 내가 못했을 때의 그런 좌절감과 이런 게 또 압박감이 네, 근데 그래서 어떤 그런 면에서 뭔가 연대 같은 게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남성도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제 공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는데 그런 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지금 어떤 건강하게 페미니스트라고 주장하거나 페미니즘 공부하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이거에 대해서 그냥 뭐 한남이니 그냥 다 죽어라 막 뭐 성기 길이가 어떻고 뭐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판을 오히려 좀 흐려놓고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때 이제 남아 선호 사상이라는 게 그때 아들과 딸 그런 드라마들 네. 보더라도 그런 게 사실은 너무 많았고 귀남이. 그리고 그게 정말 옛날 얘기가 아니라 9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90년대고 93년인데 이게. 예. 그리고 거기 그때 그 무슨 그 당시에 또 전인권이라는 사회학자 지금 돌아가셨 이제 그때 아무튼 남자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남자의 탄생이라는 책을 보면 남자가 어떻게 남자로 길러졌는지 그래서 그러한 어떤 집안의 기대와 남자에게 주는 어떠한 압박감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남자들을 얼마나 왜곡시켰는지 그러면서 이게 그러한 이제 그 남자로서의 그런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길들여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이제 일종의 뭐랄까 뭐 에스노그라피적인 민속지적인 그런 방식으로 쓴 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어떠한 하나의 이제 그런 사회학적인 대상으로 놓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장하기까지 자기가 겪었던 군대에서 어떤 체험 일종의 다 트라우마잖아요, 남자들한테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남성 문화를 만들고 그것들이 이제 왜곡된 어떤 의식을 이제 만들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제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뭔가 뭐 그때 90년대, 80년대, 90년대야 워낙에 이제 학생운동, 노동운동이 좀 대규모로 가능했고 사회적으로도 이제 그러한 것들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사실 그런 운동이 있지만 되게 이제 국지적으로 되게 이제
이게 몇몇 세분화되지 네, 않았어요? 더 또? 세분화되고 그다음에 좀 뭐라 그럴까 자기들끼리의 어떤 그런 네, 폐쇄적인 운동으로 게 있죠. 이렇게 가고 있는 것 일상에 같아요. 전혀 스며들지 않는. 네, 그러니까는 이게 다 각자의 어떤 입장이나 상황 속에서 그런 운동이 구성되고 그 논리가 만들어지고 전개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뭔가 연대라고 하는 게 더 어려워진 파편화돼 버리는 것이 것 아닌가 같다는 싶어요. 생각이 예, 예. 진짜 이게 근데 저는 이 소설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뭐냐면 어떤 영화건 책이건 간에 읽으면서 아 이건 페미니즘 소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되게 촌스러운 거야. 세련되지 못한 거잖아요. 작품이. 영화도 보는데 아 이게 빨리 감동을 느껴라. 너무 메시지를 막 강력하게 메시지를 막 무슨 광주 영화인데 막 아우 전 사실 너무 막 내가 보기 부끄러운 막 시작부터 이물면은 나오고 아니 막 군인이랑 뭐 광주 시민이랑 같이 뭐 노래 부르다가 갑자기 막 갈라지고 막 이러다 이게 너무 막 오글거리거든요. 세련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슬아슬하게 세이프권이었다랄까? 그러니까 되게 이런 게 아예 티 안 나는 건 아니었지만은 납득되는 선에서 되게 잘 주장해냈고 잘 설득력이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 밤새 읽는 내내 이게 페미니즘 소설이다라는 생각은 안 들고 그냥 그 뭐랄까 그 여성들끼리 그 우정 버디무비는 아니지만 그 약간 뭐 델마루이스 같은 그러니까 여성들끼리의 우정과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사회 그 당시 사회를 보여주는 그냥 되게 좋은 소설이었다 시대 소설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오히려 그런 면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티 안 나고 항상 저런 소설에 많이 나오는 그 비판들이 이제 익숙하실 텐데 이게 너무 나쁜 사례만 망라해놔서 세상을 왜곡시켰다 오히려 이런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 소설에 근데 대해서. 워낙에 소설적 상황을 이제 구성을 할 때 그게 문제적 상황을 가지고 오지 아무 무사 안일 천하태평인 상황을 소설을 가져오진 그러니까 않잖아요. 새 친구의 새 남편이 다 최악의 남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정도는 좀 평범하거나 좀 덜 최악일 수 있을 텐데 너무 다 다른 유형으로 별로여서 쓰레기들이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여성의 시각에서 입장에서 그려졌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최악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결혼하기 전까지는 나이스했던 스마트했던 그러니까, 남성이 결혼하고 나서 어떤 시스템 안으로 제도 안으로 들어오면 여성이 특히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은 조금 이상한데 지금은 여성도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남성과 여성이 다 맞벌이를 해야만 이제 가게가 꾸려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당시에는 이제 여성이 결혼을 하면 일을 하던 여성이 일을 그만두냐 마냐 라는 식의 그 갈등이 굉장히 중요한 갈등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식의 소위 말하는 전업주부와 워킹우먼이라는 것이 대립적인 그때는 예, 오히려 지금보다 그러한 훨씬 구성을 이루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한 대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주변에 우리 여자 후배들 친구들 그러면 이제 뭐 저희한테 뭐 다 속 깊은 얘기는 안 하겠지만 남편들이 3명이 다 쓰레기인 경우는 이제 굉장히 드문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길 써냐 이렇게 그런 얘기인데 저는 이제 이게 이 정도는 사실 문학적 허용이라고 봐야 되는 게 우리가 뭐 영화를 봐도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근데 살면서 저런 일이 가끔 있긴 하거든요. 우리 살면서. 그럼 그 포인트를 잘라다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우리 무슨 마블 영화 보면 선악이 분명한 영화 히어로물을 봐도 악당이 좀 사연이 있고 뭔가 악당한테 감정이입을 할 때 그 영화가 훨씬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냥 대놓고 전 빨리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악당보다는 그건 재미없지. 타노스가 보면 되게 매력적이잖아요. 납득이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이 소설에서 가장 불행한 캐릭터인 그 영선의 남편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하신 그런 현실을 드러내는 다 인물들이지만 예를 들면 뭐 이럴 수도 있겠다고 남자가 조금이라도 이해가 돼서 약간 고민을 했으면 훨씬 이게 현실적으로 왔을 텐데 파리 유학 가서 나 그 후배랑 바람 한번 그럼 거기서부터 얘는 그냥 쓰레기거든. 그냥 거기서 다 그냥 얘는 볼 것도 없는 쓰레기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결론을 딱 쉽게 낼 수 있는 나쁜 유형들이어서 좀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지만 극복이 안 되는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면 더 설득력이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들이었다면 그걸 각성하고 이제 좀 나아질 수 있을 텐데 그냥 애시당초 남편으로서 결격 사유잖아요. 근데 그랬으면 책이 더 두꺼워졌을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어제 다 못 읽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보다는 이제 그 당시에 남성들이 이제
와이프를 여기 보면 그 이거 뭐 하는 놈이야 이거? 자유연애주의자잖아요. 얘는 완전히. 없잖아. 네. 그래서 작가한테 이거 왜 썼냐. 네, 장. 글씨 쓰고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 내가 딱 그 생각을 했어. 요거는 딱 이런 놈이야 있어서 썼겠다. 근데 그 당시 남자 여기 보면 내용이 나오는데 왜냐면 바로 직전에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바람피고 엄마한테 그렇게 당당하게 돌아가지고 근데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그럼 중풍 가지고 엄마 죽여버리고 싶고 그런 시대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알기를 그렇게 알고 바람피고도 와이프한테 얘기하고 근데 그럼 네가 속으로 네가 가긴 어딜 가겠냐 이런 생각 했을 수도 있고 박 감독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서 이제 오진주 작가한테 물어보려고 하는데 진짜 남자들이 그러니까 읽으면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제가 남자랑 결혼해본 적도 없고 소개팅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새끼가 진짜 있나 실제로 이따구로 하나 난 이제 왜냐면 있겠죠. 그러니까 더 심한 사람도 많죠. 그렇다면서요. 아니 뭐 데이트 폭력, 오 작가 어디 갔어? 살인 이런 거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우리 일상적으로 이거를 읽고 많은 여성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내 얘기 같다 이런 말씀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난 진짜 이건 못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한계인 거잖아요. 나의 한계인데 실제로 이렇게 남자들이 아니, 많이 예를 들면 다양하게 이렇게 남자가 시종일관 나쁘진 않겠죠. 시종일관 나쁘진 않은데 그쵸. 어떤 나쁜 순간들을 포착해서 그렇죠. 썼겠죠. 그거를 이렇게 쭉 끌어올려가지고 보여주는 거겠죠. 응. 그러니까 이걸 공감하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시종일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럼 아예 안 살았겠죠. 남편한테 실망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는 어떤 지점들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뽑아서 보여주기 때문에 거기에 더 공감을 하겠죠. 근데 박 감독 얘기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박 감독 약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어느 포인트부터는 그러니까 박 감독은 사실 되게 여성을 동료로서 그러니까 자기도 사실 자기 한계가 있었던 거긴 한데 동료로서 같이 공부하러 간 거잖아요. 근데 현실적 한계에서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와이프가 일을 근데 그게 약간 고착화돼 버리면서 이게 잘 되면서 결혼하면서 사람이 변한 거죠. 그렇죠. 결혼하고 그걸 누리면서 맞아. 그리고 돌아와 자기가 잘 나가면서 와이프 이름을 지우고 시나리오를 잘 꿀꺽하면서 그리고 와이프도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그냥 고착화되는데 그 과정에서 매력을 못 느끼게 된 거지 와이프한테. 아니 그리고 그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 그 장면이 있잖아. 그것도 그 감독이 1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그 무슨 뭐 비디오 테이프 때문에 여자를 잠깐 스텝을 데리고 왔는데 이제 그게 뭐 과도하게 자기 와이프가 오해했다고 뭐 이렇게 굉장히 그 모욕적으로 자기 와이프를 비하한 거잖아요. 그쵸. 나는 계속 이제 그 친구한테 혜원한테 나는 정말 영선만 사랑했다. 뒤에 거 보고 나서 생각하니까 걔 개새끼인 거예요, 진짜. 왜냐면 자기를 지키기 아니, 위해서. 마음은 사랑했겠죠. 그러니까 그 마음은 사랑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했던 거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는 캐릭터였던 그러니까 거야. 남자들이 막 자기 환상 안에 있는 거야, 저희 그렇게. 또래 남자들이면 이제 결혼한 지 한 4, 5년? 뭐 이렇게 아니면 길게는 10년. 우린 0년. 그리고 이게 본인은 악의 없이 그치, 악이 이렇게 없어. 남자들끼리 술자리에서 뭐 집에 가기 싫다 뭐 이러고 근데 그게 저는 좀 나쁜 거 같은 게 그게 악의는 없고 내용도 별건 아니지만 그 와이프 우리가 얼굴도 모르는 그 자기 아내를 대단히 욕보이는 얘기거든요. 나는 그 아내와 충분히 행복하지 않다는 거를 이게 쓸데없이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극단적으로 다른 여성 앞에서 굉장히 자기 아내를 그 천박한 존재로 만들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좀 왜 이렇게까지 상황을 극단적으로 몰고 갈까라고 충분히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근데 박 감독 같은 사람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소파에 근데 이렇게 이제 뭐 앉아가지고. 소설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가능성의 세계인 거고 그쵸. 그리고 현실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반영의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약간 좀 애매한 말일 수도 있는데 말장난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소설이 꼭 어떤 현실을 똑같이 이렇게 맞아요. 복사하거나 이제 모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현실의 어떤 문제들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구성된 세계이기 때문에 그 세계가 현실에서 그런 사람이 있냐 없냐 뭐 그런 거는 사실은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그런 식의 관계가 어떠한 여기서는 영선이라는 그 여성을 이게 죽음으로까지 몰아넣는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남편이 나쁜 놈으로 설정이 돼야 이 여성의 죽음이라는 게 훨씬 설득력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한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 어느 순간 이 남편의 경우에는 처음에 부인이 너무 고맙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는 공부를 포기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썼던 시나리오를 자기한테 주기도 하고 되게 여성의 어떤 재능을 발판 삼아서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자기 성공인 거죠. 그러고 나서는 여성은 이제 부인은 어떤 까먹었어. 역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여성이 결혼을 그때 당시에는 적어도 결혼을 하고 나면은 각자에게 주어진 어떤 가정 내에서 역할, 아내 역할, 남편 역할. 근데 거기에 남편은 플러스 어떤 사회적 역할이라는 게 하나가 더 첨부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성에게는 그 역할이 없고 오직 가족 관계 속에서의 그 역할만 가지고 남성과 관계를 맺는데 이 남성이 이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는 자기 역할 안에서 관계 맺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자기가 누리고 있는 사회적 역할까지 끌고 들어와서 이 여성에게 그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비난하는 거는 반칙인 거죠. 그건 그거 맞아. 나도 그 생각했는데. 뭐, 나는 집에서 멍 때리고 있는 여자가 네, 그 따위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그러니까 이게 동료 관계였으면 남자가 이제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면은 그치. 역할을 바꿔야지. 그거 지가 안 해줘놓고. 이제 네가 해라. 나는 근데 집에서 이제 나는 성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쭉 성공할 수 있고 그치, 너는 그치. 이제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가성비가 안 나온다 이렇게 네. 주장한 거죠. 되게 저렴하게. 그러니까 비교 우위가 나한테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저는 인정해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 소설을 그러니까 댓글 보셨어요? 저 이번 리포트 댓글 봐도 되게 절망적이야. 물론 네이버 댓글이 항상 오염돼 있긴 한데 뭐 잠깐 보여줬잖아. 뭐 지금 공영방송에서 페미질이냐. 뭐 윤석열이 답이다. 여가부 해체 가자. 여가부 해체. 뭐 이런. 근데 기본적으로 책을 읽고 댓글을 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본적으로. 분들이 읽었을 때도 뭐 그런 분들은 안 읽겠지만 안 읽으실 조금 것 여기에 같은데.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분들도 설득을 하려면 조금 더 뭉툭하게 좀 이렇게 보편적으로 가는 전략이 그렇구나. 근데 필요하지 일단 93년에 썼는데 뭐 그런 전략을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읽으면서 저는 사실 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는 약간 납득이 사실 좀 왜냐면 저 읽은 지 얼마 안 돼. 읽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빠져나오지 못했어. 비판을 할 지금 정신적으로 비판적 거리를 가지셔야죠. 비판적 거리를 가질 시간이 안 돼. 왜냐하면 읽은 지 몇 시간 안 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영선 같은 경우에 처음에 영선의 입장 같은 경우에 일단 처음에 사건이 영선의 어떤 자해로 시작이 되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사건만 바라봤는데 딱 갔더니 애는 누워 있고 혜화는 자기도 불행해. 일단 난 김기화는 영선을 일단 미웠어요. 일단 얘는 왜 이런 사고를 쳐가지고 주인공을 이렇게 힘들게 할까? 누구나 그렇죠. 처음에.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남편이랑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우울증에 뭐 이런 알코올 중독입니다. 근데 말하는 게 이제 혜완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되게 방어적이구나. 남편 새끼 뭐 있는데? 남편 새끼 뭐 그러니까 있는데? 거기까지는 긴가민가 드라마. 하다가 거기까지 긴가민가 해. 그러다가 나중에 남편이 이제 털어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남편 편이 되죠. 남편 편이 되는 거야. 영선이 이 사람이 좀 문제가 있구나. 그래도 나중에 영선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전 여기 이 부분을 되게 잘 썼다고 느낀 게 뭐냐면 영선이 술을 먹고 그때 이제 알코올 중독이지만 셋이 모여가지고 이제 술 먹고 자기 속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영선 얘기를 듣고도 완전히 영선 편으로 빠지지는 못하는 나의 걸 보면서 되게 잘 쓴 소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쪽 편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들기보다는 한 번 더 이렇게 되게 고민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봐야 될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이렇게 봐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누구 얘기가 맞는 거에 대해서 딱 결정 내리지 않은 책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영선이라는 캐릭터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이 혜완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얘기인지 정확히 생각은 안 나지만 영선에게도 충분히 그런 이제 다른 선택 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니까는 이게 자기가 뭔가 자기가 이제 뭔가 이전에 자기가 했던 어떤 일을 하고 싶고 뭐 그 욕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재능을 다른 사람에게 증명받고 싶어하고 그러면은 자기가 그걸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여성은 그래도 이제 남편을 위해서 막 무슨 어디 뭐 된장을 뭐 어떻게 뭐 음식을 막 하고 집에 살림을 막 침대도 열심히 바꾸고 진짜 그러니까 내가 막 그런 속 터져.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도 어떤 면에서는 포기하고 그냥 체념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너가 정말 그렇게까지 원했다면 간절했다면 그냥 그걸 거기에서 포기하지 말고 너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과연 영선이를 그냥 순정한 피해자로만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니까. 네. 사실은 피해자만은 아니라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을 때 했어야 되는데 이게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안 되는 거죠. 이게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그렇게 살다가 다시 시나리오를 쓰는데 뭔가 이게 연필을 쭉 다 깎아 놓는데 이거
정리면 정리를 주변 정리를 다 하고 나서도 쓰지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게 안타깝죠. 그러니까는 순정한 가해자도 순정한 피해자도 없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없는 좋은 거죠. 네. 근데 아까 이제 영선 얘기를 살짝 하다가 말하는데 사실 영선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선영 혜원이 집에서 같이 살다가 마지막에 나는 차라리 아무도 모르게 남편에게만 멸시를 받는 편을 택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자기가 택한 거죠. 그래서 네가 남편에게 받은 모욕을 거부하고 초라함을 택했듯이 그래 나도 택했어. 온 세상에 친구에게 초라함을 듣고 싶지 않았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본인 선택한 거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읽는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는 거죠. 그렇죠. 답답하죠. 그랬더니 혜완이 그 다음에 난 초라하지 않았는데? 손절. 그러면서 그때까지 독자가 뭔가 느꼈던 답답함 네, 같은 네. 거를 사자후로 그 다음부터 네. 토해내는데 네. 사이다. 그러니까 문학 작품적으로 되게 뒤에 사이다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읽으면서 되게 작가가 너무 혜완한테 자기를 투영해서 이게 셋이 동등하지가 않아. 그치. 혜완이 그렇죠. 너무 내려다보고 네, 얘가 야만 약간 주체적인 뭐 그 주인공이니까 깨어 있는 것 같이 보여. 근데 왜냐면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내는 혜완밖에 그 없잖아요. 결국에는 네. 왜냐면 영선은 정혜는 죽어버리고 어차피 세상 안 바뀌고 약간 그냥 되게 얘는 타협하면서 경멸하는 사는 거죠. 투잖아. 어차피로 사실. 가는 거야. 어차피로 네. 가는 거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본인이 비위가 좋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비위가 좋으면. 근데 본인이 비위가 약하면 그냥 그지. 네, 죽어버리던가 네. 무소의 뿔처럼 가는 걸 네. 택한다 하는 건데 네. 결국엔 또 선우한테 또 한 소리 듣잖아요 나중에.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거 보면서 그러면 근데 문학적으로 전 되게 재밌었다. 극찬이네요. 전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 입장을 다 한 번씩 독자에게 제시해줬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입장도 있고 이런 입장도 있고 너 같으면 뭘 택할래? 근데 셋 다 간단치 않아. 그렇죠. 세 입장 다 간단치 않아. 근데 내가 읽으면서 이제 허들로 느꼈던 거는 남자들이 이 정도로 쓰레기인가는 거였죠. 왜냐면 난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오진윤 작가가 지금 자리 없지만 오진윤 작가가 이거 읽어봤을 때는 그런 쓰레기 많더라. 내 친구들도 남자한테 목졸림 당한 친구도 있고 아 진짜. 맞은 경우도 있고 그렇다. 그런 새끼가 실제로 있구나. 라는 얘기를 여성들한테 듣지 않고선 아니, 남자들은 어느 몰라. 세상에서 오셨어요. 너무... 아니 주변에 많아요? 그런 남자들? 남자들 그런 얘기 안 주변엔 하겠지. 없겠죠. 그러니까 그 하고도 우리한테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그거는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자기 치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면은 그건 사생활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그렇죠. 일들이기 때문에 여자들도 남자 네. 동료한테, 친구한테, 후배한테, 선배한테 그런 얘기 안 그런 하죠. 얘기를 하기가 그러니까 쉽지 않죠. 들을 기회가 사실은 영화나 문학이 아니면은 접할 기회가 없어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사실은 뭐 때리고 뭐 맞고 이제 이러한 일들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고 소위 말해서 이제 아내 폭력의 문제는 당시 90년대부터 이제 있었고 그래서 이걸 근거로 이제 여러 가지 그 당시 활동가들이 이제 그 가정폭력 방지법 같은 그런 법 제정을 이제 하기도 하고 사실은 90년대까지 성폭력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래요? 없었어요. 예, 부녀자 강간. 부녀자. 부녀자 강간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러니까 성폭력이라는 그 용어가 이제 처음으로 우리 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도 90년대 중반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우리가 이제 되게 이제 뭔가 우리 사회가 되게 엄청 뭐가 달라진 거 같은 면도 있는 거죠. 90년대에 비하면. 사실. 여기 보면은 경환이 이른바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혜원한테 때리잖아요. 근데 처음에 왜 때리는지 안 나오잖아요. 그거 처음 보면서 처음에 이제 맞는 그 장면이 나왔을 때 미친 새끼인가 왜 때리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혜원이 또 잘못을 하긴 했더만. 근데 그게 어떤 잘못도 맞을 만한 잘못은 아니지만 독자 입장에서는 이제 궁금증이 해소가 되잖아요. 궁금증이 해소가 되면서 이래서 맞았구나 라고 납득이 된 내 자신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읽다 보니까 왜 여성만 탓하는지에 대한 말씀도 나오는데 저 보면서 그러네. 트럭 운전수가 전방 주시 태만한 거잖아요. 사실은 애가 그 치인 건 전방 주시 태만을 한 거고 과속을 했을 수도 있고 사회 시스템의 문제인 거잖아요. 사실 어떤 아이도 길에서 그렇게 지금 뭐 민식이법도 이른바 민식이법 생겼지만은 엄마가 잠깐 손을 놓았다고 해서 죽어야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회는 엄마한테 완전히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그 가정부 보모 역할을 하시던 분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까 봐 계속 엄마 탓을 하고 왜 그렇게 빨리 애 손을 놓고 갔냐면 병원에서 자기한테 넘겨주지도 그러니까. 않고 계속 그 얘기 하니까 이 엄마들이 그 당시나 지금도 이런 죄책감을 가질 수 있는 구조구나. 그게 또 모성은 너무 그 신화잖아요. 바꿀 수 없는.
절대적 진리 같은 그런 거니까 사실 부성도 그게 못지 않거든요. 그쵸. 네, 근데 그 경환이 너는 왜 딴 여자 같지 않냐. 네. 맞벌이를 고집하는 네. 자기 아내한테 음. 그러잖아요. 제발 좀 딴 여자처럼만 해라. 너무 정말 그 책임에서 남자들 너무 자유로워. 여기 보면은 너무 자유로워. 근데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지. 왜냐면 지금은요 여기 보면은 뭐 딸 낳았다고 잔치 있는 애 손 들어봐. 이 얘기가 3번이나 나와요. 경혜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그것도 뭐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나 봐. 본인도. 근데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진짜 아들 낳을까 봐 정말 전전긍긍하거든요. 엄마들이. 진짜로 그 큰일 날 소리 하네 또. 아니 꼭 진짜 그런 건 아니에요. 또 네. 아들을 또 은근 바라는 엄마들 있지만은 아들이면 정말 다 고민하고. 저때처럼 딸 낳아서 죄인인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진 덜해. 그렇진 않죠. 물론 이제 뭐 지역이나 뭐 연령에 따라서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때만큼 정말 입만 열면 아들 이러지는 않고 오히려 제 친구들, 그러니까 남자들은 솔직하게 얘기할 건데 친구들은 진짜로 딸 바라는 친구들 훨씬 많아요. 진짜로. 근데 보면은 그때랑 확실히 사회가 달라지긴 했다. 많은 건 좀 일반적이진 않지만 음. 그렇진 않죠. 딸 낳아서 잔치하죠 이제. 네, 한차지 네. 진짜로. 그래서 확실히 달라지긴 했다. 달라지긴 했지만 우리가 이때 93년보다 달라졌다고 또 잔치할 건 아니잖아요. 이게 원래 맞는 게 있는 거니까. 네. 아니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여자 3명의 구성이 되게 안정된 구성이고 그러니까. 이후에도 드라마나 다른 소설이나 영화에서도 딱 무슨 걸프렌즈 뭐 이런 소설에서도 딱 여자 3명의 구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성 자체가 되게 이제 우리에게 삶의 어떤 가능한 선택지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성도 되게 안정적인 구성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거기다가 플러스 혜완의 아무튼 로맨스도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선우. 네, 선우. 네. 저는 선우가 굉장히 비겁하고 간 보는 놈이다. 이거 간제비다. 근데 공정 간제비라고 봐요. 작가가 공식적으로 선우는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모든 남자의 좋은 점을 다 갖다 붙였다고 하던데. 아 그래요? 아니고. 아닌가요 그래도? 아니 저는 되게 굉장히 간제비다. 안동 아니 근데 간제비다. 사실 이 여성이 또 거부하기도 했잖아요. 네. 계속 이 남자를. 그러니까 왜 얘를 못 버리는 거야? 왜 이렇게 질질 끌려댕겨? 그리고 여기 여자들이 그 단점이 너무 폭력적이 막 계속 뭘 집어 던져. 근데 어느 날 그 작자가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책임 읽고 하더라. 그때서야 난 봤어. 멍청이가 되어있는 나를. 잔좀 깨지 않고 얘기할 수 없니? 그래, 내 선택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출세시키고 싶었어. 그게 나쁘니? 나는 그러면 절대 못 만나. 일단 하나라도 던지면 나는 바로 헤어져. 영선이 1도 안 돼. 너무 던져. 너무 던져. 야 그만 좀 그 집 벽은 말을 날이 없어. 그러니까. 와인 박았다가 위스키 박았다가. 그러니까. 저는 이 안 영선이는 됩니다. 알코올릭이잖아요. 네. 내가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근데 사실 영선이는 믿을 수 없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영선이 하는 말을 다 못 믿어. 어떤 점에서는 약간의 설득력을 잃은 거죠. 어느 순간 자기를 방기하고 그냥 놔버렸잖아. 어떤 이제 중독의 상태로 갔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도피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100% 영선을 믿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선생님 오시기 전에 이미연님은 용서한다고. 이미연이 그래 된다. 그렇지. 박 감독은 인정입니다. 문제가 많더라고. 박 감독 김희성이라. 김희성 씨면은 본인이 다 받아들여야지. 어디 바람을 펴? 샌드강에게 몸을 던져야 돼. 박 감독이. 그렇습니다. 이 소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거나 요랬으면 좋겠다고 하셨던 지점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글쎄 그거를 이미 이제 비평을 하는 사람은 이제 완성된 텍스트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걸 보는 건데 비평을 할 때 작가가 쓴 그 작품 그 자체만 가지고 뭐 내적 완결성을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 작품이 놓인 어떤 상황 맥락 속에서 이 작품이 얼마나 이제 당시의 상황이나 이러한 것들을 잘 드러내주고 그런 식의 어떤 문제 의식을 환기시켜 줬는가라는 측면에서도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이제 이 소설이 상당히 좀 이렇게 그런 대중적 멜로드라마
적이다. 대중적 멜로드라마의 맞아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음, 왜냐면은 인물의 감정이 조금 다 다 이제 약간 과잉돼 있어요. 그러니까 음. 멜로드라마 같은 약간 이제 뭐 막 벽에다 던져서 뭐 싫다고 막 음, 그리셨는데 사실 맞아요. 벽에다 던져야 이게 감정이 확실히 드러나는 그쵸,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뭔가 이제 감정의 과잉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좀 더 강조되는, 왜냐면 사람들이 그랬을 때 더 자극받거든요. 맞아. 정서적으로 자극받으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눈에 뜨인다. 뭐 그런 게 조금 이제 그렇고,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결국에는 너무 뻔한 혜완이 결국에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갈 거다. 그러니까 제목이 나와 있잖아. 네, 자기 표지에 나와 있어. 자기의 어떤, 그러니까는 여성이 계속해서 어떤 가정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만 이렇게 제한되어 왔는데 자기가 이제 사회적 주체로서 혼자 서겠다. 이런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되게 이제 예측 가능한 결말로 우리를 데리고 간다. 이제 그런 점에서는 좀 더 이제 뭐 이거를 어떻게 뒤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 다른 그 경혜라든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조금 더 가능성을 열어주면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당시에 어떤 이러한 사회적인 어떤 문제 제기, 그 다음에 결혼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다음에 아이를 키운다는 거, 부부라는 건 뭘까? 뭐 여성이 사회 활동을 한다는 건 뭘까? 뭐 이런 것들을 문제를 환기시켜줬다는 점에서는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지난번에 이제 이광호 평론가님도 오셨는데 모실 때마다 내가 이 사람이 하는 말이랑 동의를 안 하면 어떡하나, 내가 그 표정을 숨겨야 되나 뭐 그런 생각했거든요. 방송이 좀 겉돌 텐데. 겉돌 텐데 내가 이제 네. 대박입니다. 이상하다. 저도 똑같이 생각했다고요.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두 개가 내가 읽고 나서 아쉽다 생각한 두 개였어요. 왜냐하면 첫 페이지 보면서부터 주인공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겠구만. 언제 무소의 뿔처럼 가나 이러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아쉬웠다는 게 실제 있었고, 또 하나는 읽으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대중적 멜로드라마라고 하셨는데 보면서 이런 거를 통속 소설이라 부르는 건가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여자애끼리 그 기싸움 벌이고 말싸움하는 게 재밌더라고. 이게 자체로 재밌어가지고 보게 되는데 약간 쌈 구경하는 느낌도 좀 들면서 약간 통속 소설, 여자들끼리의 그 숨막히는 딜 교환 이런 거를 보면서 느껴지는 쾌감 같은 게 있었는데 이런 거를 통속 소설이라고 비하해서 부르는 건가라고 혼자 생각했었거든요. 그게 이런 부분이었나 봐요.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는 이 소설의 있는 가장 거죠? 큰 강점은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많이 안 읽었겠죠. 네. 아니 그리고 사실은 모든 고전은 그 당시에 다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고전이라는 거는 뭔가 엄청 진지하고 우리한테 뭔가 삶의 교훈을 빡빡 줘야 되고 진실과 진리가 네, 들어있을 것 같아요. 뭔가 거기엔 진실, 시대와 뭔가 국경과 뭐 인종과 언어를 초월한 어떤 진실이 있을 거고 그런 건 없어요. 없잖아요. 그쵸? 맞아요. 이 소설에 근데 아무튼 이 소설은 부분의 진실이 있는 거죠. 우리는 진실이라고 하는 건 그냥 부분적 진실, 부분적인 어떤 진리를 얻는 거지. 그게 뭔가 뭐 막 대단한 거 작품 하나를 보고 그렇게까지 작품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 소설도 충분히 고전이 될 만하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50편을 취재를 하면서 이게 뭐 작가를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면 윤대영 작가의 소설이나 우리가 전에 방송했던 김승옥 작가의 소설이나 당시에 굉장히 선풍적인 어떤 바람과 현상이었지만 지금 읽으면 이게 그냥 유행가 같은 소설들이 있잖아요. 특히 좀 또 죄송합니다만 윤대영 선생님 소설은 약간 지금 읽으면 되게 오라들어. 90년대 감성이어서 약간 그 안 봐서 몰라요. 그 뭐야 05 이즈백 뭐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저는 고전은 그것보다는 좀 더 강력한 무언가의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히려 뜬금없이 이건 가장 지금까지 우리 방송한 소설 중에 대중적인 소설이고 또 일부 작가들이나 평론가는 이건 대중소설이라고 폄하하는 그렇죠. 소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구나. 굉장히 현재적 의미가 큰 소설인 것 같아요. 지금 읽어도 지금 읽어야 할 책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선우라는 캐릭터가 마지막 부분에
너도 결국에는 이제 신데렐라의 구두가 아니라 이제 깃발. 왕자가 깃발 들고 깃발 와주겠다. 들고 와주길 바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이제 너가 생각하는 정말 너 혼자 자립적인 주체가 먼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저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너 혼자도 이렇게 여자도 계속 갈등하잖아요. 차라리 맞아요. 선우랑 결혼해갖고 그냥 어떻게 살아볼까 뭐. 근데 왜냐면 주변의 시선과 이런 것 네, 때문에 혼자 사는 게 또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치, 그치, 자기 그치. 또 네. 계속 돈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막 그 저기 영선이가 있는데 막 돈 없어가지고 돈 적금 끌어가지고. 깨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그 현실을 혼자서 헤쳐나가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 여성이 이제 그런 식의 갈등을 하는 거를 이 남자가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가 혼자 자립하고 너가 혼자 제대로 설 수 있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제 이런 얘기들이 가능한 거다라는 식의 얘기를 이제 선우의 입을 그 남성의 입을 빌려서 이야기해 주는 게 되게 이제 설득력 있는 거죠. 보통 있어요. 왜냐하면 선우가 그런 말 하거든요. 이래도 나랑 안 헤어질 거야라고 네, 네가 시험하는 네, 거 아니야. 그런 여자 있거든. 네. 있어. 나 그건 나 보고 오 그래 맞아 이랬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선우는 안동 간접이다. 되게 약간 근데 선우는 아침 드라마 보는 아니 난 약간 그렇게 봤어요. 그냥 너 빠져들어서 봤으니까. 왜냐면 이제 책은 누구나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서 볼 수밖에 맞아요. 없기 때문에. 네, 근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선우가 하는 말이 맞는 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안동 간잡이다. 좀 간을 너무 본다. 저희가 저번에 은희경 선생 소설을 했을 때 그 은희경 새해 선물에 나오는 여성들이 그 작가의 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결혼으로 한몫 인생을 좀 바꿔볼까 바꿔볼까. 하는 네,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 네, 그게 60년대 이모 네. 이모가 대표적으로 이모. 네, 네. 이모 잘 살고 있나? 그뭐 양복점 네, 문화도 네. 그렇고 응. 아니 그걸- 그 무슨 그 남자랑 그러니까.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걔 네. 아, 걔 이름 그 뭐지? 저 그 약간 순정남. 깡패. 깡패. 그거에 비하면 이 90년대 여성들은 훨씬 더 고민의 양상이 다르고 확연히 좀 구분되는 네. 캐릭터인 것 같아요. 사회도 네. 그래도 이때보다는 좀 바뀌었고 지금은 더 바뀌었지만 지금은 더 많이 다르죠. 네. 아 근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거 읽으면서 다 읽고 나서 다 감동받고 재밌다 그런 다음에 딱 든 생각이 근데 그래도 이것도 다 4년제 대학 나온 엘리트 여성들 이야기구나. 그쵸. 그런 생각이 여성 중에서도 아주 학벌이 좋고 네. 그리고 결혼도 다 의사, 뭐 영화 감독, 막 잘 나가는 사람이 결혼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이 들어서 현실에 없다는 생각도 들다가도 드는 생각이 아 그런데 사회에서 그런 여성들조차 이런 취급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한 거라면 오히려 더 파괴력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스스로 혼자 그냥 납득해 버렸어요. 맞나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여성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여성 문제가 정말 배운 여자 목소리 자기 목소리가 낼 수 있는. 있는 여자들만 여성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작 여성 문제의 사각지대, 여성 농민, 청소년, 여성 노동자. 그러니까는 무슨 뭐 나이 많은 그런 그쵸. 비정규직 여성들이라든가 어린 이제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네. 어린 여자아이들이라든가 가정에서 이제 학대받는 그런 여자아이.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여성들은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지면도 없고 목소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전달이 잘 안 되고 좀 우리가 여성 문제 하면은 정말 그런 배운 여자들 그러니까. 그래 그런 영역에 좀 이렇게 제한되어 갇혀져 있는 게 있었던. 아닌가.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남자들이 지금의 남자애들이 보기에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들보다 공부도 잘하고 뭐 가정에서 성차별 당하는 것도 아니고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근데 얘네들이 도대체 뭘 차별받았다는 거지? 심지어 근데 여성 할당제도 있고 그러니까는 남자애들이 보기엔 역차별이야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같은 계층에 있는 이제 자기와 비슷한 그런 여자들만 봤을 때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그러한 맞아요. 전체 여성들을 본다면 우리가 조금 이제 다른 얘기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주변의 중거 집단만 가지고 그렇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안 되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공지영 작가가 93년에 한 얘기가 있어요. 경험이 유전된다는 거 몰라? 모계 사회가 끝난 이후로 여성들은 몇만 년 동안 피해 의식의 축적을 가지고 있다고. 흑인을 생각해봐. 설사 본인이 노예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라도 백인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피해 의식을 갖고 있잖아. 그들은 겨우 200년도 안 되는 세월 동안 피해를 받았는데 말이야 라고 이미 90년대 썼는데 전 이걸 보고 맞네? 그렇게 생각 안 해봤어요. 근데 지금 뭐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지금도 막 그렇게 흑인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남성들이 그렇게 쉽게 가볍게 생각할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성들도 나중에 이제 시어머니가 되면 더 가부장적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그때는 더 모순이 그랬죠. 있잖아요. 사실 아직 제가 불가해한 영역인데 그래서 공정 작가한테 물어봤거든.
며느리에 대한 그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내 생일에 며느리 안 와. 얘가 오히려 오는 게 뭐 원래는 오겠지만 얘가 왜 와야 되냐. 난 내 친구들 부를 거다. 근데 그런 태도가 지금도 생경하거든요, 사실.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 악순환도 조금 다른 영역에서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가부장제 더 익숙해진 마침내 그냥.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당했으면 이제 막 오히려 연대하고 자기 남편 혼내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그래요, 사람은 또. 근데 그게 이제 그 역할, 가정 안에서 너는 며느리, 나는 시어머니, 뭐 이런 그러니까, 식의 예. 역할을 이제 부여받고 부여받구나.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제대로 이제 역할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근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해져야 되는데. 나 때는 이만큼이었다. 너는 이만큼만 하냐. 응. 나는 기본적으로 사람 그런 게 좀 어렵. 사람은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본전 생각이 일단 들고 둘째는 권력의 맛을 보면 그 달콤함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전 그거라고 봐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가 피해받은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하고 자기가 권력자의 위치가 되는 경우에는 자기 인성이 나오는 거지. 좀 그런 게 아닐까. 다 케바케인 거죠. 케바케지만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뭐 여성 운동 모든 여성이 다 여성 그렇죠. 운동의 주체가 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아니 더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이제 뭐 밥도 먹어야 되고 집에 가셔야 되니까 자 오늘 책 읽어주는 기자 둘 네. 이런 출연이 이럴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아 뭐 보셨으니까 뭐 생각하셨겠지만 아니 익히 이 목소리, 이 톤. 익숙하셨기 때문에 네,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셨습니까? 놀랍지 않습니다. 오늘 출연 어떠셨습니까? 아니 너무 재밌었고요. 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또 불러요. 아무튼 크게 부담 없는 자리였습니다. 네. 저는 이제 사실 이제 평론가분들이 이런 뭐 세미나 자리나 토론회 자리나 뭐 강연이나 네. 실제로 강의나 이런 걸 하시는데 참 그런 데서 말씀하시는 거랑 좀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무례하게 질문한 게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어서 아니요, 그렇지 아니요. 않았어요. 네, 네. 다행입니다.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또 이 일단 보내드리고 남은 얘기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진경 감사합니다. 평론가님이셨습니다. 박수! 네. 자, 그 정력 기자 네. 좀 없으니까 가셨으니까 가신 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좀 평론가님 말씀이 좀 납득이 됐나요? 저는 충분히 납득이 됐어요. 음. 너무 그 인터뷰할 때 말씀들이 뭐 구구절절 공감이 되고 소설보다 훨씬 더 공감이 되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모시기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소설에 대해서 장단점을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나랑 똑같더라고요. 네.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설에 갖는 어떤 시대적 맥락도 말씀을 주셔서 좀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헤비메탈 음악을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앨범을 사잖아요. 앨범 사는데 타이틀곡은 당연히 좋겠지. 근데 1번이랑 듣다 보면 땡뚱맞게 한 6번 트랙이 좋단 말이에요. 그럼 그 트랙을 열심히 듣다가 어떨 때 기분이 좋냐면은 그 밴드가 라이브 공연을 하는데 그 1번 트랙이랑 6번 트랙만 하는 거야. 그럴 때 되게 뭐랄까 뿌듯하잖아요, 약간. 되게 정직하게 듣네요. 보통은 음반 사서 제일 유명한 곡부터 찾아 듣지 않나요? 아닌데 저는 이제 왜냐면 신보를 사면 또 그럴 수가 없으니까 뭔 곡이 유명일지 모르잖아요. 신보를 딱 사면은 곡이 12개인데. 그럴 때 되게 뿌듯하거든요. 되게 내가 잘 들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평론가님 말씀하시는 것도 내가 약간 고민했던 부분을 딱딱 그 말씀해 주셔가지고 내가 완전히 허투루 읽은 건 아니구나라고 해서 다 읽은 지 얼마 되지 뿌듯했습니다. 않았지만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책 읽기 문외한이었지만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주 뿌듯한 시간이었어요. 뭐가 이렇게 좀 읽다가 걸리는 부분 없었어요? 별로 없었는데 이게 남자들이 아니 이따구로 말을 한다고? 아니 여자한테 아니 자기 와이프인데 아니 그냥 좀 가끔은 좀 그냥 알았어 따지지 마 한 번이라도 그냥 알았어 하고 대답해 보란 말이야. 따지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나도 결혼하면 그렇게 되려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해가 대로 안 너무 돼요. 최악의 남자들만 나와. 최악이야. 지금 결혼하신 남자분들도 이 방송 많이 보실 텐데 그렇게 하나요? 물론 이건 이제 옛날 얘기긴 하지만 좀 93년도 이야기. 그리 옛날도 아닌데. 그리 옛날 아닌데 그러면 안 되지 않나요? 그러지 마세요. 없겠죠? 안 그러겠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게 봤고 이게 뭐 꼭 페미니즘 소설이니까 아니면 뭐 공지영 작가에 대한 또 호불호가 또 있잖아요. 싫어하시는 분 엄청 싫어하더만. 지금 보고 계신 분 중에서 이거 공지영 작가 책 다뤘다니까 자기는 공지영 책 다 버렸다 막 분쇄했다 이런 분도 계시던데 아니 뭐 예전에 뭐 이문열 작가 같은 경우에도 작가
개인에 대한 호호 때문에 작품에 대해서도 이제 평가 절하되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이번에 공정 작가를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왔어요. 정연욱 기자가. 그러니까 보통 김 기자 얘기한 대로 작가가 사회적 발언을 직설적으로 하면 할수록 이렇게 호불호가 갈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문열 선생과 아주 또 대비되는 입장에서 뭐 트위터도 열심히 하셨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막 기사 찾아보면은 문학 얘기가 아니고 다 뭐 특정 정치인에 관한 기사들이 많잖아요. 그런 활동들 때문에 좀 약간 평가절하된 측면도 있는데 공정 작가는 이게 상당히 초기작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 뒤로 사실 다양한 소설들을 썼어요. 그 도가니 같은 이제 사회 고발성 소설도 있지만 우행시, 우리들 행복한 시간은 이제 사형수 문제를 또 다뤘잖아요. 다양해요. 이분이 저 특이하게 또 독실한 천주교 신자여서 수도원 기행 같은 책도 쓰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에세이 뭐 이렇게 저 어린 여성들 자기보다 어린 여성들한테 약간 좀 선배로서 이렇게 조언해주는 에세이도 내시고 되게 작품의 그 스펙트럼이 다양해서 그렇게 단순히 어떤 신문 지상에 오르내리는 그 모습 갖고서만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면이 많은 다양한 면모를 갖고 있는 작가죠. 저도 이번에 뭐 이렇게 가까이서 대화를 해본 건 처음이었는데 일단 뭐 지금 하동에서 집을 이제 짓고서 혼자 살고 계세요. 하동이 서울에서 굉장히 멀거든요. 멀죠. 하동에서도 아주 그 지리산 거의 차로 올라갈 수 있는 거의 끝에 높은데 이제 집에서 이렇게 내렸다 보면 지리산이 이렇게 쫙 보여요. 거기서 이제 뭐 지금은 집필을 잠깐 쉬고 계시다고 하는데 뭐 상당히 우리가 매체에서 접하는 대로 솔직하고 또 이 소설이 물론 뭐 본인이 애정을 갖고 있는 소설이고 자기의 출세작이라고는 하지만 좀 이 소설이 선정된 것도 약간 아쉬움도 갖고 계시고. 그래요? 예. 왜요? 그러니까 이제 은희경 작가도 그랬잖아요. 이게 초기작이 선정되면 좀 아쉽죠. 왜냐면 본인이 그 뒤로 이후에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특이했던 게 이제 남은 앞으로 쓰고 싶은 소설은 해리포터 같은 소설이에요. 기대된다. 그러니까 한국판 해리포터. 계속 다양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참 작가로서 예술가로서 창작자로서 되게 좋은 멋있는 좋은 훌륭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작가는 어떤 주제로 계속 깊이 있게 쓰는 작가들도 있고 뭐 현기영 하면 4.3이 떠오르잖아요. 물론 현기영 선생이 4.3만 쓰신 건 아니지만 근데 공지영 하면 딱 어떤 주제 특정 뭐 분야 장르가 떠오르지 않잖아요. 다양하게 계속 이야기를 뭐랄까 하고 용기가 있달까? 그런 생각 좀 들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재밌게 그걸 또 포장하는 능력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길게 얘기를 했는데 그 리포터 보셨어요? 안 봤어요. 거기가 이제 하동에 우리 CF를 촬영했던 그 뚝방길에서 이렇게 드론을 날리면서 했는데 그림이 좀 이상한 거야. 저는 이렇게 경청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뭔가 무슨 뭐 리마인드 웨딩 같다 그러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좀 달아주시죠. 그래서 하여튼 짧게 비교적 다른 작가들에 비해서 하동 자택에서 취재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어릴 때 아버님이 그랬대 자기한테 너는 작가나 기자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짐작할 수 있겠죠. 어릴 때부터 굉장히 뭐 직설적으로 이게 여러 가지 소신을 얘기하는 편이었나 봐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 자기도 쓴 지 오래된 소설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게 얘기했어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 보니까 저 어제 하루 만에 다 읽었어요. 왜냐면 급해서. 근데 보니까 이제 재미 자체가 있기 때문에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 한번 보시면. 읽는 동안 막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왜요? 이거 오늘 다 읽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나가지 진도가? 저는 처음 여기서 시작했거든요. 여기 시작했는데 얼마 남았지라고 했을 때 절반도 안 남아서 놀랐어요. 금방 이렇게 읽었구나. 되게 간만에 빠져들어서 봤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얘기한다면 뭐 하루 정도 얘기하겠지만 아무튼 저는 이번에 이거 읽게 돼서 되게 좋았고 생각할 바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러면 이번 주 이렇게 하고 다음 주는 무슨 책으로 또 인사를 드리나요? 다음 주는 대작입니다. 대작입니까? 대작이지만 뭐 그렇게 길진 않고. 다행입니다. 네. 이거는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50편 선정한 소설들 중에 1등한. 그러니까 이 작품이 우리 시대의 소설 50편 중에 1등. 그러니까 순위가 사실 뭐 큰 의미는 없는데. 근데 누구나 이거 일단 이거 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동의한. 순위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1등은 그래도 얘기할 만하죠. 1등은 얘기할 만하죠. 평론가들이 가장 많이 뽑았던 황석영의 손님,
소설입니다. 장편, 한 권짜리인데 그렇게 뭐 두껍진 않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황석영 작가도 호불호가 또 있네요. 사람들이 또 싫어하는 사람도 또 싫어하고. 황석영 선생은 비교적 그런 게 없죠. 없는 편. 보편적으로 좋아들 하시죠. 이거 보니까 여러분 이거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짧은데 보니까 250쪽밖에 안 되네요. 뭐 그렇게 길진 않은데 또 이거는 좀 내용이 좀 묵직하고 그리고 일단 이것도 재밌어요. 그리고 읽으면 좀 섬뜩하기도 하고 조금 뭐 북한 사투리가 심해서 약간 좀 내용상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뭐 개의치 않고 읽으면 일단 워낙 작품 자체 흡인력이 있기 때문에 읽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까지 여러분 황석영 작가의 손님 읽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그냥 생으로 저희끼리 네, 저희끼리 할게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얘네가 이제 늘 세 명이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이 둘이 하는 거니까. 둘이 하려면 김 기자가 벼락치기 하시면 안 되고. 좀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 편 그 황석영 작가의 손님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 같은 거를 또 담아 주시면은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또 이번 주 이렇게 마치고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봐. 누군가와 더불어 행복해지고 싶었다면 그 누군가가 다가오기 전에 스스로 행복해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다. 재능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없었다면 그것을 버리지 말았어야 했다. 모욕을 감당할 수 없었다면 그녀 자신의 말대로 누구도 자신을 발닦개처럼 밟고 가도록 만들지 말아야 했다. 그 당시에는 이 얘기가 너무나 충격적으로 센세이션한 얘기였어요. 신문사 문학 담당 기자들 책꽂이에 이 책이 가장 많이 꽂혀있는 책이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집에 가져갈 수가 없어서. 와이프가 보면 큰일 나니까. 딸이 봐도 안 되는 책. 사회주의나 혹은 뭐 사회학들의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읽으면서 심지어 제가 이 세상을 해석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했는데 내가 집안에 있는 여자와 남자, 집안에 있는 아내와 남편 하나 해석할 수 없다니 라는 당혹감이 저로 하여금 그 엄청난 혼란에 빠뜨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결혼을 처음 했는데 남자 측에서는 우리 부모님을 장인, 장모 이렇게 부르고 뭐 처남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 처형 이렇게 부르고 저는 그 남자 쪽의 식구들을 아버님, 어머님, 도련님, 아가씨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죠. 이거는 종년의 언어인데 왜 나는 동등하게 결혼을 한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용어를 쓰게 하는지. 결혼이라는 것은 정말 불공정 거래위원회에 한번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런 발언을 하고 나서부터 문매를 맞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노동자든 여자든 흑인이든 뭐 제3국인이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것이 저의 그 모토였기 때문에 그냥 여성의 현실, 제가 또 맞닥뜨린 여성의 현실을 보면서 제가 이 책을 쓰기 시작한 거죠. 제가 이제 이혼하고 무소의 불철을 처음 냈는데 소설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제 이혼한 얘기만 쓸 정도였어요. 그럴 정도로 이혼이라는 것은 사회에서 굉장히 그 센세이셔널한 일이었고 그걸 또 심지어 밖으로 드러낸다? 이런 일은 거의 없었을 때여서 제가 한번 이혼한 여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워보고 싶었죠. 그 셋 중에 하나의 고통에 들어가지 않는 여자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한 번도 공식적으로 표명되지 않을 정도로 말하자면 닫힌 사회였던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남성의 시각에서 바라보던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전쟁 소설을 썼을 때 그 주인공이 너가 어떻게 한국 전쟁 이렇게 다 겪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 소설을 쓰는데 그러면 일부만 쓰고 나머지는 절대 안 겪어 이렇게 하지는 못하죠. 오히려 그 소설에서 나온 그런 극단적인 상황들이 무색할 정도로 더 다양한 소설들이 저는 좀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여성의 전망이 절망적이었어요. 정말 죽지 못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계속되는 모욕 속에서 살아야 된다. 절망이니까 희망적으로 그려라가 정답이 아니라 절망을 이렇게 정확히 드러내면 그 속에 분명히 희망이 생기거든요. 절망이 아니라고 우기는 게 제일 나쁜 것 같아요. 고속도로 화장실 그때 정말 더러웠어요? 네, 정말 더러웠거든요. 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근데 지금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불과 30년 전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하나 좀 빨리 알아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만큼 이제 우리가 많이 욕먹고 논란 일으키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누군가가 다가와서 나의 행복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지 말고 네 스스로 네 행복을 해결하고 갈 때 연대도 가능한 거죠. 사실 연대라는 게 누구에게 의존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진정으로 혼자서 잘 행복해질 때 누구를 만나도 행복해지고 또 진정으로 혼자서 잘 자기 자신을 헤쳐나갈 때 연대도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연대라는 게 누구를 돌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게 연애의 끝이고 거기에까지가 여성의 이야기의 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결혼 이후에 이제 그 사회적 욕망, 주체로서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여전히 이제 전업주부를 요구하는 어떤 사회와 갈등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거를 서로 다른 세 명의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안정적으로 구성을 했고 직장을 계속 다닐 것이냐 아니면 결혼해서 애를 낳고 전업주부로 살 것이냐 이걸 갈등하고 있었던 당시의 여성 독자들의 어떠한 그러한 갈등 상황들을 대변해주는 소설이었기 때문에 많은 호응을 얻지 않았나 싶어요. 칭찬이 그 고래를 춤추게 하는데 저는 칭찬에 무지 약해서 누가 계속 칭찬해주면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아, 잘 됐다. 나를 별로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헤엄쳐 다니자. 정말 사형제도 언급하고 뭐 3번 이혼한 엄마 얘기도 언급하고 뭐 도가니, 그러니까 장애인 성폭행도 언급하고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어느 순간 그 서운함이 엄청난 자유로 바뀌었어요. 아이들도 다 컸고 제가 이제 이렇게 시골에 내려왔고 이래서 이제 정말 쓰고 싶은 글을 쓰고 싶어요. 근데 그게 뭔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동안 너무 생계를 위해서 대학 졸업한 해부터 지금까지 글로 정말 먹고 살았거든요. 너무나 쉬지 못했었어요. 당신들에게도 20살이던 시절이 있었던가. 20살 시절에 우린 만났고 10년 후 그 중 하나를 잃었다. 영선이를 떠올릴 때마다 나는 생각하곤 한다. 만일 누군가와 함께 행복해지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 행복해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영선이가 우리에게 준 마지막 우정은 바로 그것이었다.